이 종교 이론이라는 이 바터의 이 책이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고, 1부의 1이 동물성, 1부의 2가 속세의 성립과 인류, 1부의 3이 제사, 축제, 그리고 신성세계의 원칙들입니다. 이 책을 이 1부를 이해할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은 2번에 속세의 성립과 인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1, 2, 3부가 종교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속세라는 그 세계가 성립을 어떻게 하고 그 때문에 성스러운 세계가 어떻게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발생론으로 읽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의 동물성이라고 하는 요 내재성의 경험 상태가 속세의 성립이라는 사건과 함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달라진 그 의미에 대해서 인류가 다시 제사와 축제, 전쟁 이 등등의 방식으로 1번 동물성과 다시 관계 맺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한 사건을 그 바타이유가 이렇다 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개 모델이다. 속세가 성립한다. 이것이 뭐냐라는 문제를 일단 그 깊이 이해해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전개 모델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전개 모델이라는 게 유리쌤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전개 모델이라는 게 이런 느낌으로 온다. 뭐 어떤 부분이 뭐 떠오른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모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개 모델이라고 하신 것일 텐데, 사실은 거의 막 동시적으로 발생하기도 했고, 또 네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하는 듯 아닌 듯 이루어지기도 했을 건데, 네네. 이제 전개라고 하시니까 뭐가 이렇게 펼쳐지는 한편, 열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네. 열린 가운데서 종교라는 그런 정신성이 솟아오르고, 그다음에 동물성이라는 것의 의미가 변모한다는 것도 흥미롭게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지금 주신 말씀이 아주 좋네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이게 다음 책은 지금 오늘 준비를 제가 한 거는 정말 한 줄 한 줄 읽어가는 거였는데요. 우리 이제 해보고 이게 우리 마지막 책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책. 마지막 그 책은 우리가 공부한 모든 것의 이론의 어떤 문학적 버전이랄까? 이렇게 전개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막 지금 막 해두면 그 마지막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쉽진 않겠지만 갈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천천히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10페이지에 이 알렉산드르 코제브의 해겔 강독 소설을 바타이유가 이게 제사라고 할까요? 어떤 책을 시작하는 글 있지 않습니까? 앞에 두는 거. 시작하는 글을 두는데 의미가 뭘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해겔에 대한 바타이유의 입장이 중요하다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 욕망은 참된 대상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사물과는 다른 인식 주체로 변환시킨다라고 해겔이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이제 욕망이니까 욕망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사람은 바로 자신의 욕망 안에서 그리고 그 욕망에 의해 나 아닌 것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내가 나로서의 나로 구성되거나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밝혀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대립된 나의 욕망을 통해서 욕망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욕망으로서이다. 인간적인 나는 욕망의 나다. 그 인간다움을 욕망에서 찾고 그 욕망은 타자들과 나를 구별시켜주는 것이고 욕망에 대한 인식으로 내가 된다.
라고 쓰는 헤겔의 말. 두 번째 문단은 자아를 의식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이 의식의 핵심은 욕망에 대한 의식이고 욕망을 내포하고 전제한다. 따라서 인간의 현실은 생물학적 현실, 동물적 삶 안에서만 구성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동물적 욕망이 자아의식의 필요 조건인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욕망은 그 자체로만 보면 다만 자아에 대한 느낌을 갖게 해줄 뿐이다. 인간은 현실적으로 생물학적 조건, 그리고 인간도 동물적 차원의 삶 안에서 자기 육체를 보존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고, 그런데 그 조건에서 욕망을 인식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은 아니다. 욕망에 대한 의식을 인간성과 연결시킨다. 욕망에 대한 의식을. 그러니까 내가 내 욕망을 의식하고 그 욕망을 타자와 대비되는 것으로 의식하고 요것이 인간다움에는 필수적이다. 세 번째 문단. 인식은 인간을 수동적 평온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데 욕망은 인간을 불안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욕망에서 비롯된 행동은 그래서 욕망의 대상을 부정, 파괴, 변화, 욕망을 충족시키려 준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단어는 욕망하는 나와 그 욕망을 인식하는 나와 욕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 이항을 이렇게 설정하게 합니다. 우리는 음식물을 파괴하든지 변화시키지 않고선 허기를 채울 수 없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본은 부정이다. 인간다운 존재, 욕망을 갖고 있고 욕망을 의식하는 존재는 타자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고 타자를 변형시키거나 타자를 파괴해서 내 욕망의 도구로 쓰게 된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인간다움을 알렉산드르 코제브라는 이 분이 헤겔을 강독하면서 쓰고 계시네요.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인간다움을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문에 바로 시작하는 것이 기본 여건이 이제 동물성에 대한 얘기죠. 동물성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 동물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제사의 인간성과 다른 것으로 정의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든지 아니라든. 네, 전미쌤. 어디에 인간성과? 아니, 제사에? 네, 제사에 여기 이제 좀 전에 우리가 한 부분에 인간적인 나 이렇게 첫 번째 문단에 괄호 안에 이제 인간적이라고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인간적인 나, 그러니까 인간성은 욕망에 대한 의식. 욕망에 대한 의식은 대상을 파괴하거나 부정한다. 인간성은 자기 욕망을 기준으로 대상을 파괴하거나 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작하는 1번 동물성은 그럼 뭐냐? 이것과 반대되는 것인가?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준비해 본 겁니다. 동물성으로 가기 전에 15페이지에 출발에 앞서서 이런 생각을 좀 하자라고 하면서 바타이어가 첫 번째 문단에 사유하는 어떤 사람은 혼자 사유를 하는 게 아니다. 앞에 벽돌을 가지고 짓거나 구축한다라는 모델을 쓰네요. 그래서 잘 보면 벽돌 중에 되게 귀한 것도 있고 쓸만한 게 있는데 첫 번째 문단에 밑에서 셋째 줄 성마르면 뭐 이런 단어 참 좋더라고요. 성마른 허영 막 이렇게 막 잘 지어 보려고 그러면 자신이 알지도 못한 사이에 벽돌과 함께 황무지 또는 쓰레기 더미에 묻히게 될 것이다. 이게 자기 글 읽기 전에 시작하니까 잘 읽으란 얘기 아니에요, 우리한테. 성마른 허영으로 뭐 하지 말고 천천히 계속 생각해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 이제 철학이나 지식이 요렇게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해서 계속 음미하기를 요구하는 앞부분. 두 번째 문단에 벽돌을 쌓아 올리는 벽돌공예 작업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당신 눈에 있는 이 책이 단순한 조각이 아니다. 이게 이제 벽돌을 가지고 작업을 한 거고 책은 파편이 아니고 건축물로서의
자아의식이다. 이런 이제 그 바타우의 고유한 정의가 있고. 근데 무한히 16페이지 벽돌을 가지고 뭘 쌓고 이러는 거는 불가능해서 누군가는 벽돌 없이 뭐 그냥 혼자 뭘 해볼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은 어떤 생각의 그 벽돌들을 가지고 하는 작업에서 어떤 한계 체험 같은 것도 일어난다. 네 번째 문단. 벽돌로 어떤 것을 건축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이다라는 단어를 이제 또 쓰셔서 여기 다 해석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벽돌로 뭔가를 만들 수가 없구나, 혹은 어떤 문제는 이 벽돌로 지어서 성찰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불가능에 대한 의식이 이 벽돌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이런 이제 저는 좀 모호하기도 하고 뿌옇기도 한 이런 말인데요. 뭐 그래도 하나하나 귀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밑에 셋째 줄에 경계를 기웃거릴 뿐 폭력이 난무하는 집단에 머문 채 일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성찰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차지할 자리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전체가 철학이라는 건 이런 거다. 사유는 이런 거다라고 제시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저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당신 앞에 놓여진 벽돌을 귀하게 이렇게 가져가면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근데 이때 안 지어지거나 못 짓게 되는 문제와 함께 자기가 뭘 짓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그때, 그때 이래가지고 제가 읽기에는 밑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 밑에서 셋째 줄, 그 앞에서 이제 끊어지고, 근데 이때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가능한 자기의 건축술에 대해서 막 이렇게 희끗거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폭력이 난무하는 집단? 이게 이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머무는 채, 핵심은 일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성찰을 하면 네가 발 디딜 때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의 핵심은 일괄성을 벗어나는 성찰을 하라 라고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는 일관성이 문제입니다. 일관성. 일관성을 깰 수 있는 사유를 하기를 원한다. 독자여, 나도.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이제 종교 이론에서 바타이가 가장 문제 삼는 것은 일관성인가? 이렇게 해서 이 책을 들어가 봤습니다. 일관성. 일관성은, 여기 좀 진짜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관성. 반대로 읽었네요. 저는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자리가 없다 이렇게 읽었는데 자리가 없어. 일관성을 아, 유지하는 선생님 설명은 그걸 깨야 자리가 있다. 같은 거 아닌가? 일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성찰. 이것을 일관성을 가지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저는. 아,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일관성을 깨기를 원하는 사유다. 이게 이제 저의 주장이고, 정미쌤은 아니다. 일관성을 가지라는 주장이다. 예. 아니.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정임쌤처럼 읽었거든요. 아, 여기에서 말하는 폭력이 난무하는 집단이 이제 이 책을 전체를 읽고 나니까 이런 사물의 세계, 군사적인 어떤 집단 체제가에서 작동하는 그런 폭력이 난무하는 세계에서 주어져 있는 의식, 거기에 갇힌 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사물의 세계에 일관된 그런 어떤 성찰에만 머무르면 신성으로 다가갈 수 없다. 이런 말 아닐까요? 자,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현쌤과 유리쌤? 이 책을 일관성을 가지고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뭐 내재성이나 동물성 이런 생각을 했지. 좋아요. 그리고 요 문단은 저는 일관성을 벗어나는 사유를 하라.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은 어디에 속하는 문제인가? 일관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은 굳이 말하자면 성스러운 세계와 속된 세계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 이것도 이제 따질 수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19페이지를 들어가가지고 종교이론이라는 이 책은 완결된 작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소묘 같은 것이다. 내가 한번 스케치를 해봤다. 대충 이렇게 이제 범위를 잡아봤다. 유연한 태도로 내가 하나의 사상을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기보다 좀 방향을 설정하려고 했다. 철학은 일관성 있는 개요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철학이, 누군가의 철학이 되게 이제 일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일관성이 뭘까를 이제 따져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적어도 인류 전체 아니면 적어도 개인을 설명해 줄 수는 있어야 된다. 어떤 철학이 철학일 수 있으려면은 인류의 사상사에서 그 다음에 있을 철학적 논의들에 대한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사실 타자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며 그럴 때의 철학자들은 벌써 보편적 망각 속에 묻히고 말 것이다. 철학이란 완성된 하나의 집이 아니라 일종의 작업장과도 같다. 철학의 미완성은 과학의 미완성과는 다르다. 과학은 많은 완결된 부분들이 있고 미완의 부분과 함께 전체를 이루고 반면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상은 미완성으로 남고 사상에는 불가능성이 남는다. 이렇게 되면은 일관적이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관적이다. 일관적이다라는 거는 완성된 하나의 집이다. 그 안에 모든 조각들이 부분으로 충실하게 작동할 때 일관적이다. 라고 쓰는 것 같아요. 이 과학은 가능한데, 이 철학일 때 이게 일관을 가지려고 해도 늘 일관이 안 되는 영역이 남기 때문에 철학은 일관적이려고 하는데 그게 약간 일관성 있는 개요가 되거나 철학은 사상은 전체를 다 일관적으로는 못 만든다와 과학과 대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철학은 작업장처럼 되고 미완성과 불완성 이런 단어랑 이제 세트로 작동을 한다. 이 철학 자체가 이제 불가능성이 남는다. 자, 20페이지에 이 불가능의 원리는 내가 뭐 연구를 잘 못한 핑계가 아니다. 불가능의 원칙, 일관이 잘 안 되는 거. 어떤 사상이 완전히 봉합이 안 되는 걸, 그 주장으로. 이러는 게 현실적 철학에 해당한다. 과학자는 일관을 만들 수 있는데 철학자는 일관을 합법적으로 그냥 원칙적으로 철학은 그걸 풀 수가 없어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에 답하는 것이 철학이다. 철학은 그 안에 풀 수 없는 문제를 계속 풀게 되는데 지금 철학과 사상을 어떻게 구별하냐 여기는 같이 봐도 되지 않겠는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어떤 철학도 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무시한 채 갈 수가 없다. 계속 불가능한 미션이 철학에는 들어간다. 그리고 철학자는 답이 철학을 이렇게 일관적으로 만들려는 과정에서 답이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뭐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를 계속 최종적 결과로 막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철학은 작업의 결과고 이전에 있고 이후에 올 어떤 사상적 흐름을 활짝 열고 일관된 흐름에 어떤 사상의 흐름에 거역할 수 있어야 된다. 철학사의 일반에서 내가 그 일반의 흐름을 거스르려고 해야 된다.
거스를 수 있어야 된다, 거슬러야 된다. 사상적 불만. 아니, 저 사람 이론 이게 좀 안 맞는데, 라든지. 지금 이게 서양 철학사에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국면에 이상하게 튀어온다든지 이런 불만, 미안성, 이게 답변이랑 어떤 질문에 대한 답과 관계가 있고 답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이 문단 전체는 철학이라는 것은 흐름을 거역한다. 본령이. 자, 그 다음 문단에 그게 양심이 따르는 거다. 이런 단어, 이게 이제 양심은 좋은 마음, 좋은 마음. 양심은 또, 상식, 이렇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양심적 행위다라고 하는 거는 철학이 본디 불가능을 붙들고 다 풀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계속 갖고 가면서 일관성을 초과하는 일이다. 이 때문에 그거에 충실하는 게 본령이다. 당장 가능한 모든 설명을 시도한다거나 결정적 상대를 추구하는 행위는 양심적 행위가 아니다. 이거 좋죠. 그러니까 그 글을 쓸 때도 제가 뭐 깨달은 거는 아니고요. 제가 깨달은 거 아니고. 근데 공부를 하거나 글을 쓸 때 제가 좋아하는 글은 결론은 그냥 소박했으면 좋겠어요. 우주를 구하지 말고. 근데 조금 글 쓰는 사람과 공부하는 사람이 본인이 안 풀리는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내가 이제 해결이 됐어. 이런 느낌으로 글이 끝나는 것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끝나는 글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버텀이 되게 세게 쓰신 것 같아요. 답을 찾거나 기아 아니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야. 옳은 거야 아닌 거야. 이거를 성마르게 딱 치려는 거는 비양심적이다. 철학가의 양심은 그런 걸 허락하면 안 된다. 어떤 사상이든 사상은 기왕의 학문적 수준을 능가하고 기존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이 일관성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작동하는 그거를 늘 어떤 글은 이게 벗어나야 된다. 그 사람이 글을 딱 쓰면 그 전에 그 전이 일관성이 없었던 거구만 이렇게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상은 기왕의 학문적 수준을 능가한다. 기존의 영역을 벗어난다. 그래서 이런 걸 읽어봤을 때 이 바타르가 촉구하는 독자의 그거는 내가 쓴 것보다 더 많이 읽어내라 라든지 그리고 내가 어떤 한계를 직면하고 있는지 너도 같이 붙들고 뒹굴어서 네 생각을 이렇게 균열을 내라. 그러니까 이제 읽기가 어렵고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기존의 영역을 벗어나는데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자기 혼자 쓰는 거 아니다. 지적 수준이 있는 사람이랑 또 대화하는 거다. 그런데 알아들 만한 사람한테 알만한 방식으로 답을 내려고 하면은 다시 기존의 영역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적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이런 상태로 이제 가고 과학자들은 사유의 폭을 일정 영역으로 제한하는 게 일관적인 거죠. 이 넘어 나가지 마. 전 진짜로 하여튼 저 개인적인 경험에 저는 이제 그 문학 작품도 좋아하고 이러면은 문학 작품은 제 느낌인데 아무리 줄거리를 요약해도 그 안에 그 장면이 다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포괄한 한 줄거리를 만들려도 어떤 장면은 삐져나가고 이 작가적 무의식이 계속 분출하는 지점이 이렇게 아무리 글을 정합적으로 쓴다 그래도 나온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뭐 많이 알고 그래서 그렇다기보다 직관적으로. 그런데 어떤 선생님 철학 수업을 들었는데 본인이 너무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았대. 제가 그러니까 누구도 말을 하면 미끄러지는 게 있을 텐데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철학은 좀 깝깝하구나 이런 생각도 옛날에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바타리유가 과학이 그런데 사유의 범위를 제한해서 일관성이 만들어지는 거지 사유의 범위를 다 풀어놓으면 일관성은 가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일관적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사유의 폭을 제한한 거다. 근데 우리는 사상가, 사유하는 사람, 철학가는 불가피한 미완성, 근본적 미완성 계속해서
해석이 안 되는 지점을 향해 더 이렇게 열어가는 거. 우리는 철저히 거기 매진해야 된다. 생각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하려고 하고 생각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철학의 본령이다. 자, 위의 원칙들은 오늘날의 철학적 방식과 거리가 한참 멀다. 동시대의 철학자들은 다 일관성 추구인데 나는 그걸 안 한다. 더 나아가 그러한 원칙은 개인 또는 고독한 개인과 관계에 있는 근대적 주장과 대단히 대립적이다. 이게 내가 하는 거는 개인이 철학한다 이런 거랑도 좀 안 맞는다. 개인적 관점들에 대한 거부가 없이는 개인의 사상, 개인적 사상의 실현도 있을 수 없다. 철학은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각 뭐 하는 게 아니다. 철학이라는 어휘는 어떻게 인간적 상황을 벗어날 것인가라는 심각한 질문과 깊은 관계가 있다. 자, 이래가지고 인간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다시 제사로 돌아가. 제사로 돌아가면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제 욕망에 대한 자기의식이죠. 10페이지. 10페이지, 10페이지. 그래 욕망에 대한 자기의식이 인간적인 거다. 욕망에 대한 자의식으로 대상을 부정하는 것이 인간적 활동이다라는 정의를 코제부의 여기로부터 가져온다면은 철학은 욕망이 목적이 되고 대상이 수단이 되고 그럼으로써 대상을 부정하게 되는 이 인간성을 21페이지 벗어나는 활동이다. 철학의 과제는 앞에 이 인간성을 벗어나려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철학의 과제는 목적과 수단으로 꽉 짜여진 세계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목적과 수단으로 꽉 짜인 그 세계가 일관성 있는 세계고 그 세계를 초월하려고 하는 미션이 있고 거기에 충실하는 게 양심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인간적 상황을 벗어날 것인가라는 심각한 질문과 관계가 있는데 철학이 그 다음에 마침표 어떻게 유용성의 종속적 성찰을 벗어나 요게 인간적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용성에 종속된 것이 인간적인 거. 욕망을 목적인으로 삼는. 그리고 이제 형태적으로 보면 대상을 계속 부정하는. 그게 유용성에 종속된 그런 성찰을 벗어나 본질을 망각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의식하는 자아의식으로 미끄러져 갈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자아의식이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이 마지막 문단의 핵심은 유용성을 떠나는 질문들과 답하기 22페이지에 이게 이룰 수 없는 작업이다 이러시면서 그런데 이걸 안 할 수도 없다. 계속하자. 셋째 줄 끝에 개인을 사물 취급하고 내밀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 책은 무능을 드러낼 것이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떤 역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까지를 읽으면은 유용성 부분, 일관성, 여기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떻게 전개되십니까? 너무 좋네요. 마음이 턱 막히는 책을 읽어가지고, 엄마야. 이게 되게 곤란하잖아, 이런 책. 이게 여담인데요. 아니, 지금 안 읽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상태에 가는, 그게 그 카프카라는 작가가, 지금도 그렇고, 누구나 그럴 것 같은데, 안 읽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이렇더라고요. 이 지금, 이거라는 거지, 저거라. 그게, 되게 짧아가지고 제가, 이걸로 내가 책을 쓰면 유명해지고 빨리 쓰고 이럴 줄 알았는데, 딱 그 늪에서 7년 걸렸잖아요.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딱 학대 당한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 되게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 책이 좋은 책이다. 그렇고, 아까 정희쌤 어떠십니까? 일관성 부분, 약간, 네. 그거는 제가 단어를 공고를 오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쭉 이 책 전체가 희미한, 명료한 것을 계속
까고 네. 희미한 존재로 살아. 막 이런 어. 느낌이 확 왔는데 네. 여기 그 일관성이 명료한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라. 그런 느낌으로 그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내 욕망을 추구하고 이런 유용한 것들을 찾아 헤매는 이 인간적인 한계에서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동물성이 있었어. 그 희미한 존재로 돌아가. 아, 동생 팀이한 거. 아, 동생 팀이한 게 아니고, 그거를 다른 말로. 다른 말로 모호한 아,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말로. 내밀성. 그렇죠. 네. 지금 좀 전에 정일쌤 말씀 그대로 쓰세요. 지금 빨리빨리 쓰세요. 손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유용함으로 꽉 찬 세계로부터 어떻게 이탈할 것인가라는 그 과제가 인류의 지고한 과제였다. 인류가 엄청난 미션이다, 미션. 이 유용함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려고 한 것이 제사, 축제다. 그런데 제사랑 축제가 이게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제사와 축제가 세트더라고요. 이게 세트. 제사만 따로 하고 축제는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제사 다음에 축제가 오는 요게 제주도 군놀이 요것도 요런 세트로 돼 있다고 하고 그 인류의 그 무속의 축제나 제사 이게 붙어 있는데요. 바타이유는 축제는 제사보다 등급이 낮은 걸로 봅니다. 축제는 다시 유용성의 세계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요. 근데 제사는 희생제이기 때문에 이 유용성의 세계를 무용한 방식으로 이렇게 싹 걷어내잖아요. 돼지를 먹어야 되는데 개를 그냥 태우고 있잖아요. 사람이 일을 해서 땅을 갈아야 되는데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잖아요. 완전히 그 유용함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이 세계를 일단 그러니까 무너뜨린다 그러면 그렇고 이게 정지시킨다 할 수도 있고 무너뜨리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축제로 다시 이 유용함을 복원하는 운동성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읽을 수 있었고 이 2부가 뒤에 부분이 이제 군사 산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쟁 부분이 이제 요 틀에서 이 세계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 유용함의 세계를 초과하려는 어떤 그 종교적 태도로 읽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전쟁이 이렇게 부딪히고 났을 때. 그런데 전쟁의 태도는 근본적인 동물성, 내밀성으로 복원시켜주는 건 안 돼. 요 이제 뒷부분까지 가보고요. 서현쌤 어떠십니까? 아까 유용성과 관련해가지고. 인간성은 저는 앞에서 얘기한 거랑 같이 그대로 생각이 좀 되었고, 그 과학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라면, 그 제한을 두지 않는 사고, 철학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걸로 읽었는데,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축제를 좀 더 크게 생각하고 아, 읽었거든요. 네네. 제사라는 게 어떤 네네. 죽임으로서, 해로서 사물로 보게,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네. 함으로써 그 옮겨가는, 사물의 세계에서 내밀한 세계로 옮겨가는 그런 행위가 제사라면 축제라는 거는 사물의 세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린다고, 아, 파괴해버리는 장을 열기 때문에, 축제를 좀 더 큰 개념으로 봤는데, 이제 다르게 말씀하셔서 내 또 잘못 읽었나 이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우린 잘못 읽지 않는다. 서영쌤이 잘못 읽으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저도 잘못 읽는. 그렇게 저는 그게 읽는 사람의 좋다고. 이게 각자의 방식으로 읽고 어떤 해석이 더 땡긴다. 좋아. 요렇게 절대로 우리 반성하지 말자요. 그럼 저는 정말 죽어요. 저는 어디 서 있을 수가 없어. 너무 잘못 죄가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철학적 유리세, 태도로서, 어, 철학적 어, 태도로서 제한을 두지 말고 각자. 제한을 두지 말고. 내가 그랬다. 아까 우리 체육관에 뻔뻔하자요. 난 그렇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그런 기분으로. 유리쌤 어떠십니까? 요까지 해서 전체 느낌이랄까?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바타요가. 아니, 일관성이란 말이 그 앞에 나온 건 봤는데
뒤에 계속 나오는 건 지금 처음 봐서 계속 일간이란 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뭐 읽었지? 막 이런 생각 들었고 어, 그 라스코에서도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 그 증거들이 많이 없는 데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사실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된다. 그럼, 네네. 그러, 이런 시대의 흔적들은 파악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되게 무력한 얘기인가 했는데 오히려 어, 더 힘차게 강하게 지금 이 느낌을 기억하라고 뭐 그 독자들한테 세게 얘기를 네, 하시면서 이 네. 느낌을 뭐 이렇게 암각화하듯이 새겨서 잘 기억하고 이렇게 힘에 붙인다고 느낄수록 우리가 더 위험한 데까지 멀리 나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말을 네네. 하셔서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또 같은 말인 것 같다. 그러네요. 어유, 짜릿짜릿하네요.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확 하다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다가 알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비약을 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근데 그러자 이게 어, 이게 너무 자기 생각의 한계를 마주하려고 글을 쓰잖아요. 내가 이것밖에 지금 이런 게 있었어요. 글을 우리 같이 쓸 때 그래도 이제 그 어떤 선생님께서 그래도 혼자 쓰는 것보다는 다 쓰고 나면 자기가 못 보던 걸 이렇게 이제 누가 코멘트하면 좀 더 쓸 수 있으니까 글 쓸 때 토론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계속 해야 된다. 또 더 나아가면 뭐 많이 아는 선생님한테 코멘트를 들으면 더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글을 쓴다는 게 이렇게 참 좋은 테마였어요. 누가 쓰는 건가 도대체. 토론을 해가지고 점점 알아가는 나를 쓰는 게 그게 글의 미션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두 번째 모르고 틀리고 잘못됐더라도 그게 글을 통해서 드러나는 계기를 그렇게밖에 또 알 수가 없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도 일관성을 목표로 하는데 글 쓰고 하는 이 작업에서 이렇게밖에는 내가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느껴가는 경험, 이 일관성이 깨지는 경험, 그런 거면, 조금 전에 유리쌤 말씀 너무 좋네요. 너무 저는 뭐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고, 틀리기 위해서 쓰고, 모르는 거를 느끼기 위해서 쓰고, 난 알았어. 이런 자신감을 태우지 않는 글쓰기도 바타이라면 할 것 같다라는 기준으로 이번 학기에 바타이의 소설은 못 읽지만 그런 작품이랄까 왜 문학을 쓰시나 이런 것도 뭐 연관될 것 같아요. 소설을 쓰는 거. 자, 이성근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시원한 머리로. 네. 네, 네. 참 빌레이즈 이후로 참, 네, 이제 정말 어려웠고요, 사실. 네, 비행기가 연착되면서 막 비행기 공항에서 계속 읽었는데, 음, 너무 멋있다. 어, 정말 이게 답답하고 미치겠는데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 모르는 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뭔가 느낌이 뭔가 약간 재미도 있더라고요. 힘듦 속에서. 네. 그 네. 답을 알 수 없는데 답을 어떤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유용성, 네. 유용성을 깨라. 근데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너무나 진짜 지구에서 알고 있는 건 너무나 조그마기 때문에 그 유용성을 깨면서 오히려 더 나중에 유용성이 회복되지 않을까. 더 큰 차원에서 또 오, 뭔가 더 네. 큰 우주적 차원에서 뭔가 더 동식물과 뭐 더 큰 뭐 다른 지구의 별과 뭐 지구 밖의 별과 어떤 외계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가 더 회복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갇힌 사회에 지금 네,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짚어보게 만들었습니다. 네. 좀 전에 이성근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 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한계 체험을 하다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됐대요. 이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궁극의 합리가 설정이 될 거야. 그때 신을 찾는다라고 바타여가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신이, 그래서 신성이 출현하는데 그것은 가짜다는 아니고 그것으로는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신을 찾았어요. 인류사가. 그런데 철학은 그걸 넘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정 선생님께서 지금 가신 그 순서대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도 많고, 인류가 이제 궁극의 일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일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궁극의 일관에 대한 요구도 하게 됐다. 그런데 철학은 넘어간다.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보고 동물성까지만 해보도록 동물성 조금, 자, 동물성이라고 해가지고 아직은 속이 없어요. 세속적인 세계가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세계에는 언제 출현하냐면 라스코라는 책에 그 속세라는 게 성립을 안 했는데, 인간이 도구를 쓰면 속세가 이렇게 성립을, 성과 속을 나누게 된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도구를 쓰기 전에 인간에게는 성도 없고 속도 없다. 동물의 하나로서 다른 동물과 관계를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아직 세속이, 속세가 성립하기 전, 1번 동물성 25페이지에 먹는 동물과 먹히는 동물의 내재성. 나는 동물성을 좁은 관점에서 고찰하려고 한다. 내가 택한 관점의 의미는 차후에 밝히기로 하고 논의의 여진이 있지만 좁은 관점에서 보면 동물성은 직접성 또는 내재성이다. 자, 내재다라고 하는 말을 썼네요. 동물의 내재성은 환경과 관련해서 보면 일정한 상황의 산물이다. 동물이 내재적인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동물과의 상황이 내재적이다. 그러니까 동물이 내재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특수한 상황의 문제다. 주어진 상황이 아주 중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다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이 논의가 시작된 전제로 말하자면 이 상황, 무슨 상황을 말하냐면은 어떤 동물이 다른 동물을 먹을 때 먹는 그 상황이 내재적이다. 안 먹고 있잖아요. 안 먹고 각자 딴 산, 딴 바위에 있는 거는 지금 그런 그림으로 내재적 그림 안 그린다. 먹고 먹히는 그 상황을 내재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직접적인 거는 먹고 먹힌다는 게 구체적인 이 신체의 문제라는 것을 또 설명해 주는 건 아닐까요? 밑에 둘째 줄, 어떤 동물이 다른 동물을 먹는다면 우리는 단연코 둘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바타이어가 그렇게 보는 거죠. 돌을 안 먹는다, 우리가. 너무 유사도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뭐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릴까요? 그 후지와라 다스시라고 하는 농업 생태학자가 있고, 그분이 쓴 뭡니까? 분해의 철학. 그 책 아주 좋죠. 분해의 철학.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 먹거리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후지와라 다스시가 내리는데요. 1번이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죽을 수 있는 것. 사체여야 돼. 이런 정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과 생명. 나도 죽으니까 죽는 걸 먹고. 이래서 이제 유사하다. 내가 내재성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다. 왜 내재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둘 사이에 유사하다. 둘 사이가 직접적이다. 나는 내재성을 이 차원으로 쓴다. 이 기본적 개념으로, 이건 정말로 그 현대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이라니까요. 내재적 1번이 유사하다, 직접적이다. 그게 내재적이다 라고 하고,
26쪽에 유사성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이거를 평소 우리 상식적 의미로 안 쓴다. 먹는 동물과 먹히는 동물 사이에 초월성은 없다 이겁니다. 바타유의 내재성은 초월성의 반대. 먹고 먹힐 때 먹고 먹히는 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먹히는 애보다 먹는 애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내재성, 그런 직접성. 먹고 먹히는 관계는 두 동물 간의 우월과 열등을 결정짓지 못한다. 그래서 이 내재성 개념은 정임쌤 요건이 1번 둘의 유사함, 둘의 우월을 따질 수 없음, 둘의 직접성, 요 단어를 섞어야만 내재성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굳이 말하자면 초월의 반대다. 그럼 초월은 뭐냐면 우열을 따진다. 이렇게 되겠네요. 내재성 개념도 이렇게 이제 다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어렵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예 설명을 안 한 책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천천히 가고 계십니다. 바타요 선생님이. 그런데 이 핵심은 그러면 동물성은 내재성이니까 초월성이 없다. 여기는 우열이 없다. 먹고 먹히는 애도 우열이 없다면 인간성은 뭡니까? 그럼 반대라고 하면은 그게 초월적인 거죠. 유용성의 세계에는 목적이 수단보다 우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용성을 걷어낸 세계는 뭐냐면 모든 존재가 유사하다, 우열이 없는 세계죠. 우열이 없는 세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세계. 그러면 자, 우리 끝까지 읽었으니까 제사라는 거는 우열이 없는 세계를 확 여는 거잖아요. 우열이 있는 세계에서 구체적인 것을 사물화시키도록 이렇게 만들기도 하면서 좀 더 가면 동류의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지 않는다. 사실이다. 우리는 먹이를 우리 자신과 명확하게 구별해. 그러니까 자타가 있긴 한 거예요. 내가 나를 막 먹고 있잖아. 이거를 인력 개념으로 있는데 자식이라고 제가 자기를 뜯어먹는 거. 자식이라고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이게 카프카에게 있어요. 카프카의 단식광대라는 작품이 자기가 자기를 뜯어먹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굶는 거예요, 굶는 거. 이게 내년에 하면 좋겠네요. 지금 영감으로. 네, 단식도 한 책 하나. 과식 단식 너무 재밌지 않을까? 왜 그러나? 이렇게 하고, 우리는 자기를 안 먹는 애, 자타가 있다. 그래서 둘, 넷, 다섯. 사물이려면 그러니까 각자 자리를 갖는 것을 사물이라고 한다. 각자 구별되는 것을 사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물은 내재적이지 않아요. 구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재적이라는 거는 먹고 먹히는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닭을 잡아서 뜯어가지고 입에 넣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 닭하고 내가 구별이 안 간다. 사물 개념은 이러한 직접성과 내재성을 다 상실한 닭은 닭으로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먹는 자와 먹히는 자를 직접성을 떼놓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자리 보존시키는 게 사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네요. 그래서 둘, 넷, 여섯, 일곱 잡아먹는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동물이 당장 사물인 건 아니고 그런데 이 사물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잡아먹는 동물과 잡아먹히는 동물 사이에는 인간과 사물 사이의 종속적인 관계랑 또 다르다. 밑에서 셋째 줄 먹히는 동물은 지속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소비되고 파괴되고 현재 외에 다른 것은 없는 세계로 사라지는데 자, 먹히는 동물은 1번 지속과 상관이 없다. 먹히는 동물은
소비, 파괴, 소비하고 파괴하고 지금 같은 차원에서 단어를 쓰고 있고요. 먹히는 그 동물은 어디에 있냐? 사물이 아닙니다. 먹히는 동물은. 지금 먹히는 그 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잃었어요. 닭이면 닭장은 안 되겠고. 닭이면 어디 물가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없고 입안에 자기 자리 아닌 데 있잖아요. 남의 입안에. 그럴 때는 닭으로서의 지속과 상관이 없고, 이게 뒤에 가면 사물과 관련해서만 지속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사물만 지속해, 사물만. 그리고 사물만 안 소비, 안 파괴. 현재에 속한 건 안 지속, 소비 파괴. 먹히는 동물은 오직 현재에만 있다. 다른 것과의 직접적 관계와 우열이 없는 상태의 내재성 속에서 먹는 것은 있기 때문에 동물의 삶에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없다. 서로 먹고 먹히고만 있기 때문에 우열이 없다. 내재적이다. 한쪽의 자유를 다른 쪽의 의존을 가정할 수 있는 어떤 관계도 설정할 수가 없다. 우리 왜 목적이는 자유롭고 대상은 수동적이다. 이 동물은 그렇게 안 돼.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 와중에 내재성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죠. 동물들은 서로 먹고 먹히기 때문에 힘의 우열, 결국 양적 차이가 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 아니고 파도의 파도다라고 해서 내재성을 이 파도 이미지 속에 먹고 먹히는 그 힘의 파도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걸로 동물성의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어떤 동물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다고 내재성이 특정 동물 때문에 내재성이 없어지는 이런 건 아니고 마치 모든 동물이 물이 물속에 있듯이 그러니까 서로 자기 자리 없이 이렇게 용해된 상태에서 그래서 물론 동물의 상황에도 인간적 상황의 요소가 없는 거예요. 물론 동물들도 때로는 목적과 수단을 따지고 자리 따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는 동물을 주체로 취급할 수도 있고 그 동물에게는 나머지 세상이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물 스스로 자신을 주체로 바라볼 가능성은 결코 없다. 동물은 그 누구도 자기 욕망에 따라서 대상화하지 않는다. 인간이 보기에 그러는 것 같다. 동물 자체는 그러한 의식이 없다. 그런 상황의 요소들은 오직 인간적 지성이 포착할 수 있을 뿐 동물적 지성으로 포착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기본적으로 인간은 헤겔 그 소설 강독 알렉산더 코제브의 그 강의는 인간은 자기 욕망에 대한 자의식이 있다. 대상을 부정한다. 이 인간다움이다. 동물은 자기 욕망에 대한 자의식이 없다. 물이 물속에 있듯이 먹고 먹힘의 관계의 파도 그 안에 푹 잠겨 있다. 의식이 없다. 인간이 동물을 인간처럼 해석할 뿐이다. 그리고 그럴 수가 있다. 그리고 요까지 해서 동물성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내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상을 또 잠깐 토론하고 해볼까요? 어떠십니까? 인간도 원래 이랬다. 인간도 동물의 하나였다. 근데 도구를 쓰면서 이제 사태가 달라진다. 어떠십니까? 이 개념 자체도 너무 좋잖아요. 이 원래 또 들레즈도 이렇게 쓰죠. 초월의 반대, 척도의 반대, 최후의 목적인의 반대. 그런 것이 없는 상태. 선생님, 저 내밀성을 이해를 잘 내면성이죠. 네, 내밀성. 내재성. 네네네. 내재성. 일단 내재성. 네, 내재성을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네네. 이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설명해 주는 걸 들으니까 그러면 내재성이라는 게 먹고 먹힘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상태로 존재하는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내재성. 그러니까 예전에 주권성 할 때 놀이하는 그 자체 그 순간에가 주권성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그런 식으로 약간 동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 포인트는 동사적이다. 요거는 좋다.
그런데 놀이로 아직은 못 간다, 못 간다. 그런데 동사적이다. 그러니까 내재적이다. 내재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이 없는 상태. 모든 수단과 목적을 따질 수 없는 상태. 유용함이 없는 상태. 아니, 그래, 이거를 그 자체다. 지구촌 요까지는 아직 이 페이지로는 우리가 못 가고, 이제 나중에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테유가 그런 난다. 동물과 동물, 인간도 동물이다. 인간도 먹고 먹힌다. 그랬다. 그 상황이 내재적이다. 원래 그랬다. 인간도 이제 물속의 물처럼 이제 뜯겨 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 네, 그게 뭐 그 사물을 이제 도구화함으로써 됐다. 그게 뜯겨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뜯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아. 하는 걸까요? 사실은 뜯기지 않다라기보다, 이제 인간은 그 내재성을 다 내려놓고 유용함의 세계를 구축하게 된 게 속세입니다, 속세. 거기서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계속 살면 라스코에서 읽은 바에 따르면 못 견뎌. 그리고 이 초가 분출, 이 유용함의 세계로부터 나가려는 힘도 엄청나기 때문에 요거를 뜯기지 않는다. 아까 그 말보다는 그냥 상황이 이렇고, 핵심 포인트는 이게 이제 뭐 정신분석적으로 말하면 이게 엄청 누르는 거죠. 유용함으로. 인간이 원래 동물인데. 그러니까 죽고 사는데 의식도 없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요런 상태인데, 속세라는 유용함의 세가 이건 제가 해석한 겁니다. 바테의 책에 요까지는 없고, 쭉 눌러가지고, 이게 나올 구멍을 하나 내는 것이, 또, 이제 요게 설정이 되면, 이게 원래 내재성밖에 없어요, 내재성. 내재성, 내밀성을 용법으로는 뒤에 같이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읽은 게 내재성이니까, 이걸 쭉 눌러가지고, 속세를 찍은 다음에, 원래 내밀성의 어떤 부분으로 성스러운 걸 만들어요, 인류가. 근데 그 성스러움으로 애초의 내재성을 다 이렇게 느낄 수가 없다. 편하게 우리 얘기 조금 더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미쌤님. 그 초월성, 신성을 만드는 게 네네. 초월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 초월하는 것, 우리가 물론 제사도 희생제의도 신도 초월인데 그 초월이 신성을 원래 내재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순서는 그래서 일단 속세를 만들게 됐어. 재밌죠? 종교인력적으로 재밌지 않습니까? 성하고 속이 동시사건이 아니고 지금 이게 일단 먼저는 속세가 먼저 만들어졌어. 이렇게 바테가 설명할 순서대로. 그 다음에 나온 것 같고 성스러운 걸 말해요. 어떤 유용함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모든 유용함을 초월한 원대한 유용함으로 성스러움을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인류가. 근데 그게 처음에 하다가 잘 안 되고 나중에 좀 잘 됐어. 그런데 이거 가지고 근원적 내재성은 경험할 수가 없어. 이거죠. 그걸 뭐가 경험시켜 주냐면 오직 예술뿐. 이게 라스코가 되겠네요. 저는 잘못 이것도 그만. 이거 그 전에 이 동물성이 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맞아. 속세가 나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이걸 발생적으로 저도 이렇게 읽었을 때 그 부분이 이제 풀린 거고. 왜냐면 라스코도 이게 발달로 설명을 하고 인간이 이때 인류가 출현했다.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좋고요, 다. 쌤, 그러면 그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계속 유용성의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네네. 근데 욕망에 관한 얘기는 앞에 서문에서 해겔책 끌어오면서 나왔고, 요 책 전체에는 욕망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네네. 제가 이 책 딱 펼쳤을 때, 첫 장부터
저 첫 바닥부터 해겔 나오는데 머리 아파가지고 정말. 네네. 그러면 도구를 사용하면서 유용성의 세계가 펼쳐지고 사물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욕망과 도구의 관계는 이거는 빼고 딱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사피엔스가 지능이 이제 발달함으로써 도구 사용하면서 욕망 같이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어떻게 자, 되나? 그 가능하고 책 안에서만 집중하면 그 욕망이 목적이에요. 욕망이 목적. 응? 아, 욕망이 욕망이 목적이다. 목적이에요. 욕망이 목적이에요. 아, 우리가 뭘 원하잖아요. 뭘 원하잖아. 뭘 하려고 하잖아. 음. 그게 목적, 하려고 하잖아. 아, 근데 컨트롤 네, 관통하는 게 목적이 욕망이다. 이 얘기하는 네.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어, 욕망이 중요하지 않다. 욕망은 다른 책에서 논하겠다 이게 아니고 예. 우리가 뭘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려고 한다는 거를 먹으려고 한다라는 지금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인간이 가버린 거예요. 도구를 써가지고. 음, 먹고 싶다, 배고프다 음, 이게 아니고 그거는 쌍방이 배고프기 때문에 그런 음, 상태에서 먹고 먹히는 거에 대한 자의식이 없어. 음. 그런데 도구를 쓰게 되면은 바테에 따르면 수단이라는 개념과 목적이라는 개념을 갖게 돼요. 예, 예. 이 개념이 유용한 세계를 관념화 시켜버려요. 네네. 이제 더 들어가면은 천천히 읽으면 금방 나오는데요. 이 세속의 세계는 목적과 수단을 계속 선별하는 세계지 않습니까? 되게 세상을 유원하대. 세상을 목적과 수단으로 보면서도 그 세계는 매우 정신화되어 있어요. 예. 그 세계는 물질적인 차원에 대한 직접적 느낌이 없어. 소거돼 있어. 그냥 음, 목적 자체가 되게 관념이고 추상적인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조금 풀게 되면 지금 정신 어떤 생각이? 음, 그렇게 유용성을 추구했는데 욕망을 찾았는데 결국은 또 그걸 관념화시키고 또 몸은 감각은 그거 이제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다가 이제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그 다음 책, 왜 이렇게, 뭐, 힘을 못 써서 안달인가. 이런 거. 나가고 싶다, 분출하고 싶다, 이게 되게, 왜 이렇게 인간이 그럴까? 전쟁 왜 하는 걸까? 쓰지도 않을 거 왜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걸까? 그 다음에 어떤 거 하나도 유용성을 추구한답시고 왜 이렇게 안합리적인가? 요거에 대해서 요 조건이 가둔 그 문제 때문에 혹은 내밀한 차원에서의 이 직접 내재적인 이 차원에서가 원래 수단과 목적이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성은 쌤 어떠시고 율쌤 어떠시고요? 이게 제일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해서 네, 어렵네요. 참, 이게 내재적이란 게 참 유사하다, 직접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도가 선생이 정리해 먹고 먹는 게 인간이 사냥을 하고 뭐 이렇게 먹고 먹는 게 그냥 어떤 뭐 욕망이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거였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참, 네. 그럼 이게 유용한 세계에 너무 우리가 관념화되면서 고착화되면서 이거를 분출하고 싶은 그 은밀한 욕구 어쨌든 은밀한 어떤 해방감을 느끼고 싶어서 예술을 한다. 예술은 돈이 되거나 뭐 당장 먹을 게 나오는 게 아닌데도 어쨌든 우리는 예술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차원의 이 인간이 동물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내재성 있지 않습니까? 내재성. 여기는 파도 이미지잖아요. 파도 이미지. 이 파도가 치는 게 전부죠. 치는 게 전부. 거기는
이거 절약을 한다든지,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친다든지, 이게 이제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원초적이기 때문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유용한 세계가 갖는 이 제한적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요런 차원인데요. 힘을 막 이렇게 경험하고 싶은 것은 근원적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요걸 이제 차례대로 해 가고요. 유리쌤 어떠십니까? 네, 설명해 주셔서 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내재성이란 말이 뭔 말이야 막 그랬는데 이렇게 읽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또 잘생각하면 제가 뭘 설명했을까요? 책을 읽었는데. 책을 셋째 줄에 그렇게 쓰여 있다. 이렇게. 이게 같이 읽어야 돼, 같이. 같이 읽어가지고, 각자 그냥 책 읽었는데도 막 이렇게,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 1번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재성. 우리가 12, 그거 잘 쉬어야 돼요. 20분에 만나. 20분에 만나서, 오늘 이제 가요. 이거 중요하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